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대화로 풀자며 중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의사 집단 행동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 다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최고위원을 포함한 친명계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야 공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아서 전쟁 현황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2월 26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 병원 상황 어떤가요? 네, 이 보건 의료 위기 심각 상황에서 보낸 이 지난 주말이 첫 주말이었는데요. 대형 병원 5곳 등 이 전공의들의 이탈로 공공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좀 몰렸습니다. 시립 서울의료원 등 소아응급실과 또 일반 응급실에는 모두 이 가용 병상이 50% 이하일 정도로 환자들이 몰렸습니다. 아예 대형 병원 5곳은 일찌감치 포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술 또 치료 지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피해 사례까지 좀 추가하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189건이었던 피해 신고 집계는 오늘 좀 많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혼란이 계속되니까 대통령실도 다시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네, 이 우선 대통령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도 관계부서 합동으로 신속한 사법 처리를 공언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르면 다음 달에 의대 정원을 배정을 하겠다면서 물러서질 않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도 맞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도 현재 좀 나오는데요. 의협이 엄포를 놨는데 이 집단 행동의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강한 대응에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대 교수와 국립대 교수들이 사태를 대화로 풀자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를 중재하고 나섰어요. 네, 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비대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태를 풀 방안을 당연히 좀 함께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서울대 의대 교수회 측은 정부 측과 면담을 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대화 파트너로서 서로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분위기상 봤을 때는 일단 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면담 결과를 가지고 오늘 전공의들과 만나게 되는데 정부도 공감대를 넓혔다면서 각계와 대화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양측 간의 대화를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단체는 입장 내놨습니까? 네, 이 의사협회는 대화할 생각은 있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해서 7대 요구안을 앞서서 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엔 별다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교수들의 중재 이후에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주말에도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이 첫 경선 결과 이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일 지역 이 3선 이상 중진에게 경선 점수를 15% 깎기로 했었죠. 그래서 좀 현역들이 대거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신재경 전 선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경기 여주 양평에서 김선교 전 의원에 패했습니다. 또 3명이 붙었던 이 서울 양천갑에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친명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친명 의원들이 다수 공천됐다고요. 네, 이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이 공천이 됐고 또 권칠승, 이계호 의원을 포함해서 김태년, 백혜련, 한준호, 이재정 의원 등 현역 의원 17명이 지역구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특히 이계호 의원은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호남에서 단수 공천이 됐는데요. 민주당 측 설명은 상대 후보와 좀 심하게 차이가 나면 단수로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구는 67곳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일부 언론에서 이 민주당 공천에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힌 건데요. 앞서 홍 원내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불공정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이재명 대표 또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 최근 갈등의 원인이었던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의 이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를 놓고 격론을 좀 벌였는데 당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홍 원내대표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좀 이렇게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미국 대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지지율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네, 역시 좀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60%의 지지율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이겼습니다. 이번 승리까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뉴햄프셔, 또 네바다, 또 버진 아일랜드에 이어서 5연승을 기록을 한 건데요. 특히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후보가 이 주지사를 했던 곳이자 정치적 기반인 곳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승리로 사실상 대선 본선행을 확정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패배 이후 연설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이 남은 경선 일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물론 당내 경쟁자 헤일리에도 기부금 모금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정치 기부금 주면 이 돈들이 지금 막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법률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바이든 캠프는 5,600만 달러를 확보를 했는데 이 트럼프 캠프는 한 60%, 이에 60%를 좀 넘는 약 3천만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기준으로 봐도 헤일리 대사의 모금액보다 이 트럼프 측의 모금액이 약 80% 수준밖에 안 돼서 트럼프의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모금액은 좀 저조한 수준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공개석상에 딸 주애를 자주 대동을 했습니다. 아들도 있는데 아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왜 아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매체의 보도인데요. 이 최수용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아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보도를 했습니다. 최 씨는 북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아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이 장남의 용모가 이 대중 앞에 장남을 공개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는 포동포동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 보이는 아버지나 여동생과는 달리 이 장남은 창백하고 말랐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증조부인 김일성과는 특히 또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데일리 메일은 북한 지도자들에게 김일성과 닮아 보이는 것이 필수고 이 김정은 위원장도 정통성을 위해서 증조부인 김일성 흉내를 낸다 이렇게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보도에선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외자가 2명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를 했어요. 네, 이 최수용이라는 전직 국정원 요원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혼외자가 말씀하신 대로 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 씨는 적자가 장남, 앞서 말씀드렸던 장남과 주애 이 2명이고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혼외자 둘이 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이 주애 외에 아들이 있다는 설은 국정원 등을 통해서도 앞서서 뭐 그런 첩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국내에도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다만 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데일리메일의 이 같은 보도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금리가 오르고 또 물가도 함께 오르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산 30대, 40대가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정말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오른 것도 모자라서 물가까지 오르니까 소비를 정말 좀 많이 줄였습니다. 뭐 당장 뭐 옷 같은 꾸민 비용이 필수가 아닌 거는 먼저 좀 줄이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3040 세대가 소비를 가장 많이 좀 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여러 계층을 나눴는데 이 30, 40대가 주로 빚도 많고 소득도 많고 이 소비까지도 많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소비가 적은 계층과 비교를 좀 하면 사실상 이 고금리,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오르게 되면 가계 소비는 반대로 0.32%포인트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는 소식은 뒤에 한 번 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맥주 하면 생각나는 나라 중 하나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선 지금 맥주 판매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왜 그런 거죠? 앵커께서 먼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게 여쭤보면 네. 이 맥주를 좀 한 잔씩 뭐 가끔씩 좀 한 잔씩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럼요. 아무거나 안 먹고 맛있는 맥주를 골라서 사 먹는 편이죠. 저는 뭐 좀 고르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이 육아 퇴근 이른바 이 육퇴를 좀 하고 나서 네. 이 무겁지 않게 좀 다음날 차질이 없는 선에서 맥주 한 캔 정도 하는 게 저의 낙인데요. 이런 낙이 요즘에는 이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선 뭐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말 그대로 이 맥주가 국민 음료 수준인데 독일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맥주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다른 음료수까지 나오면서 맥주 소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좀 이 수출 물량과 합한 데이터긴 한데 30년 만에 최저치다 보니까는 뭐 독일인들 사이에선 적잖은 변화도 읽힌다고 합니다. 또 이에 더해서 나빠지는 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맥주가 이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만 무려 6%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서 이 어려운 경제 사정마저 겹치면서 이 맥주 강국 이 독일이 위상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가운데 중부 내륙의 안개가 자욱합니다. 경기 남동부와 충청, 강원 내륙의 시야가 답답하고요.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이 영하권, 남부와 제주도 대부분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9도, 광주, 부산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릉은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면서 최대 3에서 5cm, 강원 산지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목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후 꽃샘추위가 찾아와 주말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온도에 민감한 겨울철 차량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출근길 고장난 차 소식으로 지나기 더 어려워진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구리에서 상해 사이와 광암터널, 서하남 일대로 막히는데 조금 더 가 성남 요금소 부근 1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크게 혼잡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도 중동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뒤로 계양부터 돌발 구간 지나 장수 쪽 지나시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 부근으로 고장난 차의 영향 크게 남아있는데요. 동탄 분기점부터 8km 구간 내내 어렵고요. 반대 서울 쪽도 북천안과 수원,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 더디다 금토 분기점부터 서울 시내 반포 쪽으로 12km 구간 출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해선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1시간 10분이 넘게 가장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 발발 2년을 맞아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봅니다.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강윤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는 현지 시각 지난 24일에 주요 7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깜짝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 지지 의사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공동성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공동성명에서는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G7 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또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긴급 자원을 제공할 것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7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계속 동결하겠다고도 했고요. 네. 러시아의 에너지 관련 수익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일종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얘기도 들어갔는데 처음 전쟁 터졌을 때 교수님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다 생각을 하셨었나요? 예, 저는 이렇게 2년이나 걸쳐서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고 아마 다른 모든 전문가들 혹은 일반인들도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었고 다쳤고 재산을 또 잃었을 텐데 지금까지 집계된 거 양측 인적, 물적 피해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크라이나 자국 병사 중에 이 3만 1,000명이 이제 사상한 걸로 네.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첫 공식 발표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우크라이나 군은 자국의 그 희생자의 수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와중에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제 행불자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살아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3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현실의 실제 숫자는 이거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전쟁 되었습니다. 사기 이런 걸 고려했나 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대로 상대방의 희생은 굉장히 큰 걸로 그리고 자국의 희생은 굉장히 작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40만 명이 병력이 손상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러시아는 작년 겨울쯤에 우크라이나 군이 38만 명이 죽었다고도 얘기하니 지금 3만 명과는 매우 거리가 큰 그런 수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네네. 전쟁 발발 때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된 배경 무엇이었습니까? 예,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번 전쟁의 핵심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의 동진, 즉 나토가 우크라이나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전쟁을 시작할 때는 뭐 돈바스 지역의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나치 행적 등을 문제 삼기는 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그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서구, 즉 나토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러시아의 주된 이유였고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러시아의 핵심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게 나토를 위협으로 간주한 게 이제 전쟁 시작의 큰 이유였는데 오히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또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어요. 나토의 몸집을 일종의 불린다 뭐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 걸로 봐야 되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뭐 나토의 회원국이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 대단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정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족쇄와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하더라도 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조인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초반에 우크라이나는 예상 밖으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침공 초기에 이뤘던 요충지도 일부 회복하는 등 기세를 올렸는데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처음에 한 약 11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그 키이우부터 시작해서 하르키우 그다음에 남부 전선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펼쳐서 공격을 가했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 그 병력 수로 봤을 때는 그 넓은 지역을 점령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고 아마 주된 목적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굉장히 놀래서 러시아가 원하는 평화 협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동의하지 않고 그 평화협상에서 합의했던 것을 깨고 이제 러시아의 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하게 되다 보니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넓은 지역에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우크라이나군이 선전했을 그 당시에 러시아군의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뭐 애국심에서도 그렇지만 서구나 뭐 국제적인 의용군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리기 시작했고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서 지금은 더더욱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전황 어떤지 또 양국 전력은 어떤지도 잠깐 저기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전반적인 전세는 러시아에게 유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전투 작년에 있었던 바흐무트 전투에 이어서 지금 아우디 이우가에서도 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병력 수에도 관련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난 1년 동안의 공세에서 병력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쟁을 할 때 방어하는 측보다 공격하는 측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또 이 병력 손실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러시아가 방어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의 병력 손실이 컸고요. 그다음 바흐무트 전투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병력을 빨리 빼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흐무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병력 손실이 큰 것은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우크라이나 군 중에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나 혹은 여성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의 경우는 2022년 가을에 그 부분 동원령을 내린 이후에 병력 수가 대폭 보강되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병력을 이 남부 전선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다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설상가상으로 이제 서방 즉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을 신속히 못 받는 그런 그 경우가 잦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 그러니까 지원이 차질을 빚는 상황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많은 병력 혹은 이제 전쟁 자금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022년, 23년 이후에는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네. 서구 측의 그런 어떤 회의, 뭐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수무자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난 30년 동안의 그런 평화의 시기에 나토 측에서는 이 군수무자의 그
가동률, 공장의 가동률 이런 것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고 국방비 네. 지출이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쓰는 포탄의 경우 이것이 나토 측에서 2주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 포탄을 다 합쳐야 하루에 쓰는 물자입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군수 물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의 공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처음엔 무기 조달이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좀 원활한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이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 11형 탄도미사일 20발 이상 발사를 해서 큰 피해 입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거든요.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무기 시험장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북한이 그동안 이제 개발했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실험을 해보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군수 물자에 한해서는 조금 제가 보는 것은 일반 언론에서 그 얘기되어지는 건 조금 다른데요. 첫째는 러시아가 군수 물자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이 과장되게 22년에 굉장히 많이 얘기되어져서 뭐 포탄이 떨어졌다든가 뭐 미사일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보도 나오고 바로 다음날 그 다음날 엄청난 양의 포탄 혹은 미사일을 쏴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군수 물자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다. 둘째는 러시아 군수 산업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네. 90년대에 매우 어려웠을 때 러시아 경제가 그 군수 산업이 조금 축소된 적은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미 국방비 증강을 하고 군수 산업을 다시 일으켰고 러시아는 군수 물자를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수 산업이 그대로 가지고 시설을 갖고 있고 지금 그것을 24시간 그다음에 주 7일 풀 가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를 스스로 조달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자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물자가 아니라 뭐 이란제 드론을 쓴다든가 북한제 미사일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섞어 쓰는 거죠. 예, 고맙지 않을 이유는 없네요. 그죠? 그렇죠. 매우 네. 고맙죠. 예. 네. 자,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기술이나 원유 등을 이제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북한을 제재 명단에 올려놨어요.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러시아의 결속을 더 공고히 해줬다. 이건 맞겠죠? 예,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과거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뭐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남한을 더 선호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또 원했고 실제로 그런 경제협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는데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친구인지가 명료해졌다 예, 하는 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고 또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등한히 할 이유가 하등 없고 또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이득이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공고화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 영향도 끼친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이제 밀가루 가격,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예. 이를테면 이제 밀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우크라이나가 그 곡창지대로서 밀 수출국이다 하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에요. 예. 그럼 혹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요? 미국 아니에요? 1위가 러시아예요. 아, 러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밀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이 두 국가가 모두 지금 전쟁 때문에 밀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1위와 3위가. 네, 그러니까 이 영향은 매우 크고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밀이 주로 가는 것이 북아프리카라든가 레반트 지역 혹은 이제 중동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빵을 만들고 이제 식량을 공급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중단되다 보니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해바라기 씨로 만드는 해바라기 유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팜유 사태도 일어나고 결국 우리나라의 치킨값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꾸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이게 예. 결국 전쟁의 영향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지지부진하고 주춤하던 중에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니발리의 옥중 사망이 일종의 이제 반전이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과 유럽이 다시 뭉치면서 대러 제재 강화를 들고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대러 제재 내용은 명료하게 이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네. 여지껏 해오고 있던 그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실 유례가 없는 제재고 뭐 10차가 넘게 굉장히 폭 넓은 다양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이제 에너지 수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러시아산 원유를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할 때는 배럴당 7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네. 만들었고 그런 배럴당 70달러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수익이 굉장히 적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럴당 가격을 더 낮추거나 혹은 이 배럴당 70달러라는 이 캡을 씌우는 것을 실제로 이제 수출하는 과정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러시아에게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해외에 각 은행에 갖고 있는 이제 해외 자산들이 있는데 이 자산들을 그동안 동결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결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자산을 처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정쟁 우크라이나 전쟁 군비 같은 것들 도와주는데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전쟁 상황 어떻게 될지 한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1번 어느 한쪽의 승리, 2번 전쟁의 지속, 3번 휴전 합의. 이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이 전쟁은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안타깝게도 러시아를 상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끝낼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 전쟁을 평화협상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서구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매우 어려운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휴전에 합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 평화협상으로 가지 않으면서 애매모호하게 휴전을 했을 경우 본인들이 회복하고 싶으나 회복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측은 이제 가장 나쁜 경우에 휴전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러시아는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전쟁하고 국제적인 이런 고립 상태까지 놓이는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전쟁을 했는데 휴전을 한다는 것은 크게 얻는 성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을 실효 지배하는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여기에 휴전 제안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월 달에 러시아 대선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제 5연임 하고 나면 대외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이 대선이 큰 변수가 아니고 이 대선에서 푸틴이 당선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준비된 거고 외교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외교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미 대선도 이제 변수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줄이겠다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미국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 치하에서도 계속 그 지원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약간 전환점이 마련될 거다.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네. 트럼프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달리 이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해서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든가 뭐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의 국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 35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 한 줄을 딱 정리해 주세요. 네. 전쟁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안보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이게 사실은 타국의 분쟁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현희 국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임 활동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했었고, 이런 날이 만약에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일상이 된다면 난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종이팩은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분리배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반 팩과 멸균 팩은 또 나누어서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따로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설치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담금을 좀 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도 당연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건축용 판넬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월요일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밤사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룬 가운데 내륙의 안개도 짙은데요. 지금 논산 공주의 가시거리가 약 100m, 경기 양평이 150m로 매우 짧아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로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제주 9도, 광주, 부산 1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 강릉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최대 3에서 5cm, 강원 산지는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는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꽃샘추위가 찾아와 토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1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이 공천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어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서영교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은 단수 공천된 반면 송갑석, 박영순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송갑석 의원과 당 공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저 공천 관련 질문 하기 전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이제 시작할게요. 네네. 송갑석 의원님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지냈고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기 의장으로 알고 있고요. 네. 86 운동권 대표 주자입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86 운동권 정신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 집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비대위원장으로서 과연 성숙되고 균형 잡힌 인식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한번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6.25 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로부터 막은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80년대에 민주화운동에 물꼬를 텄었던 이런 거죠. 물론 좌와 우 사이에 취사 선택적인 어떤 선호도야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6.25 참화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세력을 배척한다거나 또 한강의 기적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반대로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성숙되고 균형 잡힌 인식도 아닐 뿐더러 미래지향적인 인식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제 당에서 발표한 이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 다수 공천, 비명계 의원들 경선,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보이는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기울어진 운동장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혀진 운동장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 한 160개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후보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중에는 전략공천, 단수공천, 그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확정된 후보, 그다음에 경선 절차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 63%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단수공천 지역이 51명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지도부 당직자가 아닌 사람은 불과 한 6명 정도가 들어간 것이 눈에 띈 이런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교로울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연이다, 공교롭다, 억울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저희 당이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친명 중심, 또 지도부 중심, 이런 걸로부터 무언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님, 이제 2인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하위 20% 페널티 적용으로 좀 불리한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의원님께서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공개했는데 사실은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셨죠? 네. 그런 의원이 2명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 지역구 광주 지역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는 단 2명만 포함된, 굳이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상위 0.67%에 들어간 의원이 자기 당의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광주 국회의원이 우리 당 소속이 총 7명인데 저만 하위 20%니까 제가 광주 국회의원 중 꼴찌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것을 뭐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수긍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대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인가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한 공정 불공정은 각각 40% 나왔는데 우리 당에 대해서는 불공정은 53%, 공정은 27%.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로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뭐 점수에까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의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네.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한 달 새 15%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2일,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더니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60%로 1월 조사에서 기록한 75%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수치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 쪽, 지금 뭐 전남하고 광주는 아직 전남하고 전북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요. 네. 전체 20개 지역구에서 한 곳만 어제 발표를 했고, 광주는 전략 지역 하나 빼놓고 7개 지역이 모두 정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불공정함, 그리고 이 불공정함이 우리 당의 총선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감이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지지율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민주당 하위 20% 평가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반영이 되어 왔고요. 21대 총선에는 비주류를 끌어안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비주류를 배척한 사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 당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데요. 그 다면 평가 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당론이었나요? 당론이 아니죠. 네. 당론과 당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시스템 공천이고 또 이런 것이 시스템에 의한 평가인 거죠. 당론 위반이 아닌 문제를, 또 더군다나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했다라고 확증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심정에 기반된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탄국회를 방임한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20%의 결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 친명이 우대되고
뭐 비명은 행사하고 뭐 이런다는 말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수습책이 나올까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회의 뒤에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대처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게 뭐 조금 전에 이 뭐 여론조사 이야기도 했었고, 네. 또 이 공천을 바라보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장에 우리 내부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여기에 우려가 있고, 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또 우려 표명을 했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평가되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됐다라고 계속 뭉개고 가는 것이 능사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는 더욱더 총선 승리의 전망은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건 빨리 바로잡아서 정말 꼭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하위 10% 20% 이외에 또 다른 그 공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천 여부입니다. 네. 당에서 이제 성파갑 출마 요청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임 전 실장 공천 문제 어떻게 결정 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문제에서 임 전 실장 공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문 정당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층을 먼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승리하는 공식인데요. 우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소위 말해서 친문적 성향을 가진 지지층,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러한 명문 정당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지지층이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의 상징적인 걸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국민적 여망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총선을 통해서. 그러면 과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도부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동갑에 임종석 전 실장을 제외한 누구를 넣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빼서 다른 곳으로 넣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이 와중에 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설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여론조사 업체 얘기를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임종석 전 실장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거론을 하니까 그 대학 동문 편을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친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원내대표가 사천하려 그런다 이런 비난이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갈등설이 제기되니까 또 이제 홍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는 외부에 계속 노출되는 게 이제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진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면서 갈등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 동문서를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를 나오셨는데 그럼 중앙대 관련된 분도 전부 다 대학 동문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크게 뭐 문제 제기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문제,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의 문제. 이것은 대학 동문이다. 또 원내대표 본인의 이전 지역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문정당이라고 명실상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당이 과연 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 두 문제의 시금석이 저는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성동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은평에 출마한다고 하는 김우영 전 그 은평구청장, 지금은 강원도당위원장이죠. 그렇죠. 현재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도를 떠나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외곽에 있는 친명단체도 또 공격을 뭐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공당의 공천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게 보이겠는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당의 후보들은 실제로 공정하게 뽑힌 후보들이 많을 건데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공정치 못한 공천 과정을 거쳤다라는 인식을 유권자들한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의 20, 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네.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 서울 수도권 격전제 이제 전략 공천할 방침입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여전사 3인방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총선 승리 전략으로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지금 당에서는 이분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어디를 집어넣어도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네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이 선거를 이길 의지가 있는 건지. 경쟁력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겠죠. 최소한 우리 당의 지지층 중에 하나 소극적 지지층. 그다음에 현재 무당층 혹은 뭐 지지 후보 없음이라고 하는 중도로 남아있는 분들한테 별다른 경쟁력을 이분들이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을 어디로 공천할까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분들을 서울 뭐 심지어 경기까지 어디든지 지금 집어넣고 경쟁력 조사를 당 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딱 부러지게 어디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인가? 이게 과연 사심이 없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이기려고 하는 공천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당 내부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요. 자신 지역구인 동작을이 전략공천지역 지정되면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의원이 이수진 의원입니다. 탈당 선언한 뒤에 좀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백현동 판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부장판사 출신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핵심 당직에 있는 모 의원 비리 의혹까지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 의원은 완전히 그 사실무근이다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수진 의원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야 뭐 어떤 평가를 하기 힘들고요. 문제는 저도 의아스러웠던 것이 이수진 의원의 공천 배제의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수진 의원을 내면 필패 카드다. 그러면 이수진 의원의 이외의 필승 카드 혹은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 후보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이수진 후보보다 나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읍참만국의 심정이고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이 총선을 이겨야 하니 이수진 의원보다도 단 1%라도 높은 후보가 있기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설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본인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천이 아니라면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을 공천 배제하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방법이 공천 갈등의 어떤 그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희는 사실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뭐 비명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지도부 내에서 친명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습책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에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이 선거의 시작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지금은 지려고 애를 쓰는 정당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최선의 카드를 내세워서 253개 전 지역구에서 물론 63%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지역구야 어떻게 손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지역구라도 최선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패키지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저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의 모든 것 경향신문 박선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데 스트레스 DSR 이게 뭔가요? 용어 두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제 각각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먼저 DSR, 요건 이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말로 하면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고요. 집을 살 때 LTV하고 DSR 이 두 개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죠.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회사원이 대출을 무한정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살 때요. 너무 많이 받으면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수입 대비로 원리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연봉이 5천만 원 사람이 원리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1년에 이렇게 내게 되면은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SR을 40% 이렇게 한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현재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5천만 원 연봉에서 DSR 40%를 적용을 하면은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정도 나눠내는 거는 적당하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는 뭐냐? 이제 가상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DSR을 산정을 할 때 대출 받을 때 나오는 금리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그 계산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받을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더해서 DSR을 산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계산해 놓은 DSR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가계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더 깐깐하게 상환 능력을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미래를 대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이 적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방금 설명해드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뭐 그리고 오피스텔 살 때도 이 기준을 적용받아가지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요약하자면 스트레스 DSR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그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은 혹시라도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최대한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금이 좀 빡빡하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빨리 받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좀 3단계로 그 기간을 나눠가지고 점차 금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가 1단계인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가 2단계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3단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갈수록 점차 가상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기존에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 안 된 상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연봉 5천만 원 다시 가정을 해보고 변동금리 5%, 40년 만기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기존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대출금이 3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LTV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경우라면은 거기에 다시 한번 LTV 제한이 걸려가지고 이만큼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걸 적용을 하면은 금리가 0.38%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 변동금리에 0.38 더해가지고 5.38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대 대출액이 1,700만 원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억 4,500만 원 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3억 2,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 되면 더 적게 빌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오는 7월 1일부터는 2단계 적용이 되는데 3,300만 원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3억 1,200만 원 빌릴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는 내년 1월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2억 원대, 2억 8,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아예 적용을 안 한 지난주하고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6,100만 원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동금리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혼합형이나 주기형을 선택하면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변동형은 0.38% 가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혼합형은 0.23% 가산이 되고 주기형은 0.11%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교를 해보면 주기형하고 변동형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액수로도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은 아까 변동형으로 하면은 이제 1단계 기준으로 오늘부터 3억 4,500만 원 받을 수 있던 게 3억 2,800만 원 된다라고 했는데 혼합형에서는 1,700만 원만 줄어들고요. 아까는 1,700만 원 줄어든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주기형에서는 500만 원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애초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돈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가계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혼합형이든 주기형이든 금리 고정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수요자들한테 좀 덜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게 이 상품 따라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리가 다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으로 하면 금리 자체를 굉장히 낮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일단 대출 총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구매해야 되는 집이 내 그 가지고 있는 돈보다 굉장히 좀 빡빡해가지고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고정형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금 그 대출 총액이 줄어들어도 되지만 금리가 낮은 게 더 좋다. 이런 경우라면은 또 이제 은행이랑 상담을 해보셔가지고 더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스트레스 DSR 도입한 취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잖아요. 네. 가계부채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5대 은행, 그러니까 뭐 KB나 신한, 하나, 우리, NH 이런 은행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책정을 했던 결과를 보니까요. 가계대출 잔액이 695조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에는 692조 4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만에 2조 7,2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네. 집에 다 부동산 때문에 이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35조 6,3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는 529조 8,9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여일 정도 만에 5조 7,38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이제 금융당국 분석으로는 은행들이 갈아타기 대출 경쟁을 한 게 좀 컸어요. 뭐 대안대출 프로그램 도입하면서 상품 새롭게 내놨으니까 가입하세요.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좀 유입했던 게 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도 넓어지죠? 네, 오늘부터 아까 적용되는 거는 은행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하반기부터는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은행권의 신용대출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첫 경선 결과 19개 지역구 후보자 발표됐는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현역 의원들 현역 불패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현역 의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경선 과정에서 뭐 탈락되거나 아니면은 뭐 컷오프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잡음이 커지지 않습니까? 좀 더 이렇게 뭐 더 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저희 25일 날 뉴스 보도까지 봤는데 뭐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이 시끄럽다. 고성, 욕설, 뭐 삭발식 등 해가지고 경선조차 안 시켜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비 후보들 입장이고요. 현역 의원들이 왜 그렇다면 이렇게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분석을 여러 결과로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9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별검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상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특검 저지를 위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배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또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 출신들이 참 힘을 못 쓰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지우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현역 엄태영 의원에게 졌고 또 여명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김영우 전 의원. 근데 또 이쪽은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윤계로 분류도 되는 게 아니라 비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신재경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통과는 했는데 사실은 뭐 전직이나 현직 의원과 붙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공천 과정에서 윤심 대통령실에서 출신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공천해서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검사 출신들. 여기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공천 과정을 봤을 때 대통령실 출신들이 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선 투표 결과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렇게 공개 못할 거다 하면서
민주당과 이제 대조시켜 보려는 좀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공관위 이 같은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경선 투표 결과 중에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이런 것이 있지만 사실 이 국민의힘 공천이 사천이라는 논란이 있는 거는 그 배점표에 당 기여도가 15%가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여론조사는 40%고 그리고 도덕성 15%, 당무감사 20%, 면접 10%인데요. 이 15%당 기여도를 점수를 누가 주느냐. 이것이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두 분의 어떤 뭐 평가,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정확한 정량 기준이 없거든요. 당무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당무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합류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당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기여도를 그 둘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5%당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정성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1000점 중에서 한 220점 정도가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뭐 의정활동 법안을 몇 개 발의했다, 출석률이 몇 %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 기여도,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여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점수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어떠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점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특히 뭐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 공개를 해서 명확히 밝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친명은 그냥 단수 공천이고 비명은 뭐 떨어지던지 아니면 경선 붙이고 뭐 자객 공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뭐 지금 하위 10%, 20% 통보받은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본인 스스로, 그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뭐 본인이 하위 10%다, 뭐 서른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점수 배점표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난주에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었단 말이죠.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수를 공개를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문제가 됐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의원총회의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아예 가지도 않았죠. 가지도 않았고, 그러고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당에서 2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 재심 신청하면 점수 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심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기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말을 했는데, 재심 신청,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0% 본인에게 공개된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고, 이 배점표라는 것도 천점만점으로 다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예요. 누가 배점을 주느냐. 과연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비명, 뭐 친명 이렇게 나누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개인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있느냐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공천이라는 거는 8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건 당대표가 거기다가 개별적으로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5점을 100점 만점에 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다. 이렇게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익만을 기준으로 결정된 민주당 공천처럼 저의 사익을 기준으로 결정되냐, 이렇게 하면서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초징금도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에서는 공천받지 못한다. 네. 라고까지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시스템 공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뭐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정성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서로 간의 의원들 간의 그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체포동의안 그때 전후로 해서 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은 비명계를 솎아내기 위한 시스템이란 이름 하에서의 자행된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2007년 대선이랑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벌금은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추징이 그때 7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네요. 7억 2천만 원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추징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아직도 미납 상태입니다. 억 단위로 지금 미납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 이 발언한 것도 있지만 김민석 의원 지난주에 이제 공천도 받았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이런 분이 본인이 그 나름대로 그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까지 이제 벌금형이 확정을 받고 전과를 받고 지금 아직 추징도 다 끝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시스템 공천, 시스템 사천을 하면서 그럼 본인은 시스템 공천으로서 벌금 600만 원 냈는데 자연스럽게 단수 공천이 된다는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의원이 2007년, 2008년도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추징금 대법원 선고가 난 건 맞다. 그렇지만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본인은 추징금을 완납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납했대요? 완납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으면서 검사 시절에 그럼 수사도 그렇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여당의 당대표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사과 조치하지 않으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전혜 변호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기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 단수 추천 결정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재심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의원이 전 의원이죠. 이분이 지금 고양정 지역에서 그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본인은 또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혐의 맞아요. 나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고발한 거에 재탕삼탕 수사받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초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로 작년 4월, 5월 정도에 넘어가 있는데 검찰에서 이후에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전 의원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것이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공천의 룰에 있어서는 김연아 전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도 김연아 의원 이 문제 있었던 거 언론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때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수 추천이라든지 우선 추천의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어떤 공천 그 시스템의 룰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서는 근데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완전히 공천이 취소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등록했던 예비 후보들 간에 다시 점수 배분을 할 것인지 혹은 뭐 재공모를 할 것인지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동을 건 거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또 이철규 의원이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친윤계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이게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김연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것은 참 저는 잘 갖춰진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 그 당시에 돈 봉투를 건넸던 시의원들이 김 전 의원에게 과연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돈 봉투를 건넸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그분에 대한 수사가 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거든요. 시의원들을.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경찰에 다시 그 시의원들이 공천을 목적으로 김연아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지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른 채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안다면은 공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 배제로 바로 이제 다음 날인가 하루 만에 변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공천 결과 정청래, 서영교, 김영진, 김용민 의원 등 친명 단수 공천, 그다음에 도종환, 이용우, 송갑석, 박영순 의원 등 비명 경선 이렇게 좀 확연하게 대비가 됐습니다. 이 공천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친명 단수 공천, 비명은 경선이다.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탈당을 한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친명이라고 했습니다. 친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평가가 좋지 않아서 어쨌거나 하위 20%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받았고 탈당을 했는데 친명인 경우에도 오히려 친명이면 당연히 단수 공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상 공천 배제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이제 이계호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친명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거를 무조건 단수 공천, 친명의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된 프레임이 아닌가. 게다가 정청래 의원은 그 지역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공천 된 거지 누가 있는데 그거를 제치고 그렇게 공천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난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네. 지금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은평을에서 경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우영 위원장이 과거에 은평구청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자객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떠한 굉장한 지지 원외 세력인 더민주혁신회의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에 그 김우영 위원장이 상임 대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과거에 은평구청장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본인이 정치적인 위치를 강원도로 옮겨가서 강원도당 위원장이 아직도 사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현직도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은평에서 출마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선으로 붙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객공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였나요? 또 이제 발표 났던 것들 중에 보면은 안규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도봉갑에서 그 전략공천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지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당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아까 그 점수 국민의힘에서는 점수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된 점수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좀 불필요한 논란을 저는 만드는 부분에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향후에는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은평구로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거든요. 12월에 이미 당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와서 경선을 배제한다? 경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많은 예비 후보들이 지금 삭발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지금 욕설 이런 논란이 큽니다. 경선의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거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걸 공천을 단속 공천을 준 것도 아니고 경선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경선을 배제해라. 왜냐? 이재명 의원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은 경선조차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여튼 아까 말씀하신 이수진 의원 네. 동작을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이제 공천 배제됐죠. 네. 그래서 이제 탈당을 선언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현동 판결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뭐 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비리 의혹도 또 제기를 했어요. 그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사실무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뭐 동작구에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본인의 성과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수진 그 의원의 그 지역구는 지금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여론조사 결과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와서 뭐 사실상 거기가 이제 완전 공천 배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경선을 붙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지 본인이 경선에 자신이 없으니까 탈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감정, 공적인 이야기라면은 좀 더 정제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정치 생명이 이제 거의 뭐 끝났다라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보고 당원들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어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좀 밤늦게까지 열렸나 봐요. 근데 거기서 불공정 공천 논란에 대한 수습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었는데 회의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른바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그 현역 의원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기존의 민주당에서 그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세 군데의 업체를 먼저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게 제4의 업체로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럼 4개의 업체가 처음에 의도는 뭐 할 게 많으니까 업체를 하나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4개가 됐는데 결국에는 또 3군데, 4번째에 들어온 이 리서치 DNA를 포함해서 3군데만 일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서 그 선관위원장도 사퇴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지금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한 부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공관위원장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 옛날에 그 성남시장 했을 때 그때 한번 여론조사했던 업체라고 해서 왜 본인과 엮느냐. 이 정도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선정 과정도 밝히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근데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선 과정에 있어서 이제 탈락을 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 44일 정도밖에 총선이 남지가 않았는데 이러한 내분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모른 척하고선 지나갈 것인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나온 얘기들이 오늘 아마 정식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큰 지금까지의 문제에 있어서 반성적 고려가 있었을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있어서 배제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리서치 DNA가 배제됐던 것이었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DNA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네. 배제될 그런 기준이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리서치 DNA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특정 지역구에 그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계속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선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조사가 있다라고 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 돌렸다는 이유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업체가 과거 뭐 20년 전 뭐 성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 시절에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다. 이것으로 연결을 짓는 게 굉장히 무리다. 논리적으로 좀 상관이 맞지 않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현역 의원들이 그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와서 그 리서치 DNA 자체가 여론조사 업체로 배제된 것이지 이것과 과거에 여론조사 했던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 텐데요.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전사 3인방이라고 지칭하면서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을 서울 수도권 격전지에 전략공천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 가장 이제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분이 맞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뭐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천이 좀 더 전략 공천으로 될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는 뭐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글쎄요. 이현주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수도권에 전진 배치해준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참 고마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자, 본격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승리 연설에서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지지에 감사를 표했지만 당시 무대 위에 있던 차남 에릭과 그의 배우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니키 헤일리 공화당 경선 후보를 혼동해서 잘못 말하기도 했죠. 맞상대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무장단체 하마스를 까먹기도 해서 취재진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저 정도 기억력이면 대선 후보로서 흠결이 될 만도 한데 여야 유력 주자 둘 다 문제가 있으니 미국에선 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월 26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